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XRP 토큰의 총 공급량이 왜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숫자가 얼핏 봤을 때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기술과 경제 사용성 차원에서 꽤나 치밀하게 설계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그 배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듣죠. XRP의 총 공급량이 1000억 개라서 나중에 희소성이 작용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또는 채굴이 없고 공급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적다. 이런 얘기들 말이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뭔가 표면적인 해석에만 머물게 되는데 사실 그 숫자 1000억 개도 공급이 고정된 구조도 단순하게 마케팅용이거나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숨은 층이 존재한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숨은 층에 대해서 파헤쳐 볼 예정이에요. 먼저 이 설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XRP가 리플이 만든 것이고 이 네트워크의 핵심인 XRP 리플 레저는 2012년부터 설계가 됐습니다. 그때 설계진에 데이비드 슈워츠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비트코인처럼 채굴 방식이 아니라 초반에 토큰을 모두 발행하는 구조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채굴이 있다 해서 계속 잉여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흐름이 생기지 않게 설계를 한 겁니다. 슈워츠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공급량을 고정한 것은 구조적인 안정성과 실제 사용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토큰이 무한히 찍히면은 나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급이 미리 정해져 있고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배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공급 고정만이 아니라 그 1000억이라는 숫자가 왜 선택이 됐는지겠죠. 이게 단순하게 크니까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 미세 결제까지 수행하는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세 가지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슈워츠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고요. 먼저 분할성이요. 이 리플 레저상에서 XRP는 최소 단위가 드롭이라는 개념으로서 나뉘어 있어요. 이 미세한 결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0.0001개만큼 결제해야 될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큰 총 공급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4비트 정수 호환성입니다. 즉 시스템 내부에서 금액을 저장하고 처리할 때 64비트 정수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공급량을 적정선으로 설정함으로써 계산 오류라거나 오버플로 위험을 줄이려는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성인데요.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쉽고요. 커뮤니티에서 논의하기도 좋다라는 거. 이 복잡한 수치보다는 직관적인 숫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던 사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 이런 것들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급 고정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이지 자동으로서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즉 공급 고정과 가격 상승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유통량이 전체 공급량의 60%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부 토큰이 에스크로 상태라서 즉시 유통되지 않는 구조라는 의미죠. 이게 실제 환산될 경우에는 시장에 풀리는 양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따지는 거지 이게 단지 공급 고정만으로 가격이 곧바로 폭등한다는 식의 해석은 위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이슈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리플입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랑 은행을 대상으로 결제나 브릿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송금과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자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XRP는 이 생태계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큰으로 제시가 되어 온 바가 있었죠. 재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리플은 전통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매출이 토큰 가치 상승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솔루션 제공과 기관 고객 확보가 핵심인 거고 리스크로는 규제 환경 그리고 경쟁사 등장, 실제 실사용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브릿지 결제 수요 증가랑 함께 글로벌 금융기관 제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공급 고정 논쟁이 리플 생태계에 던지는 의미는 토큰 가치의 안정성인 제고 그리고 유통량 희소성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드리자면은 이 공급이 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리플의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해야지만 반드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봤을 때 이 토큰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보다는요. 이 상대적인 구조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큰이 단순하게 많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기관이 얼마나 진입할 수가 있느냐 브릿지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먼저 봤을 때 XRP는 처음부터 공급량이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중 지금 시장에 풀린 건 약 600억 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실제 사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는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요, 요즘에 리플 레저 기반의 결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리플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단순하게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로 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보이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조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리플 레저 생태계에서 브릿지 자산 그리고 유동성 플랫폼으로서의 XRP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면은 이 총 공급 1000억 개라는 숫자 자체가 단순하게 설계 수치가 아니라 시장 내부 희소성 기반의 우위 구조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즉 공급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작다라는 의미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이 미래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늘어나면이 아니라 늘어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사고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공급 고정이라는 구조적인 설계 위에서 실제 사용 확대가 붙을 때 비로소 가격 상승이라는 의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 설계가 말해주는 건요, 이 토큰이 많거나 적음이 아니라 왜 그 숫자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투자자가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만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을 이기려면 욕심보다 원칙 그리고 감정보다는 비중 조절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해서 흘려듣기 쉽지만요, 결국에 투자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단순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매도를 미루시고요, 하락할 때는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서 매수를 또 미루시죠.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시장은 이미 그 다음 단계 사이클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나는 아무 행동도 못한 채로 그저 차트를 바라보는 관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리 대응 전략을 짜놓으셔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원칙인 거고, 상승할 땐 분할 익절, 하락할 땐 분할 매수. 너무 기본 중에 기본 같지만 실제로 이걸 지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이 욕심이 올라가면 손이 느려지고요, 공포가 오면 손이 얼어붙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이걸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에 비중 조절에 달려 있는 거고, 상승장에선 일부를 익절해서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또 하락장에선 준비해둔 자금으로 평균 단가 낮추면서 다시 씨앗을 심는 거죠. 이게 진짜 현실적인 중장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 장기 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실제로는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립니다. 진짜 장기 투자는 인내랑 구조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를 때 조금 덜 욕심내고 또 내릴 때 조금 더 용기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오르고 내리면서 끝없이 순환해요. 그 안에서 이득을 지키는 사람은 원칙을 지킨 사람인 거고, 욕심이 아닌 구조로서 이 감정이 아닌 비중으로 투자한 사람, 그 사람한테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웃어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리플 장기 투자 중인데 알트코인도 같이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단순하게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핵심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멋있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근데 투자에서는 그게 독이 돼요. 이건 성향이 아니라 희망 섞인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 진짜 투자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조급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리플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욕심내서 팔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차트를 붙잡고 살죠. 결국에 그 감정이 폭발할 때 그 저점에서 또 매도 손절을 칩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감정 투자에 가까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로 장기를 지키려면은 알트코인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4배인 자산이라면은 그 옆에 작은 비중으로 알트를 섞는 거예요.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소형 알트들 중에 일부를 분할 매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플이 잠깐 정체될 때도 시장 전체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덜하고 무너질 듯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알트에서 얻은 작은 수익을 리플 평단을 낮추는데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반복되면은 장기 투자의 체력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심리적인 여유입니다. 제가 리플 전용 정보방이나 단기 종합방에서 일부 알트 타점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투자의 재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분할 익절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긴 투자 여정이 좀 덜 지루해지겠죠. 투자는 얼마나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자산을 끝까지 들고 가려면 그 옆에서 심리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작은 투자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알트 병행 전략인 거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리플이냐 알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심리로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본인은 투자 성향을 냉정하게 분석하시면서 장기랑 병행의 조화를 찾는다면은 리스크는 줄고 효율은 오히려 커질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요, 한 가지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